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이죠? 처음. 여러분들하고 26회, 25회 끝났으니까 26회까지 공시법을 담당하는 이름은 송용입니다. 교재는 다 갖고 계시죠? 교재. 처음 공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전부 다 처음이세요? 진짜로 처음이세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네? 대부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손 들으라 그러면 다 듣는데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한 번씩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게 보통 대답을 못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죠?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간혹가다 막 대답도 막 하고 그러세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냐고. 이제 지금 11월인데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개념이 공시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널리 알린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 공시에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사실관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리관계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인데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법이 부동산 무엇이다?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등기법이고 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로 따지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고 권리관계라 하면 이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 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법이 바로 뭐냐면 측량 수로조사 및 무엇이냐면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식 명칭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내년 6월부터는 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뭐로 바뀌는 거냐면 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의 명칭이 바뀌어요. 근데 법의 이제 명칭이 이제 바뀌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용은 현재하고 2006년도하고 2015년도 6월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나 지금 현재 법의 내용하고 이렇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어도 안에 내부적인 내용은 어떻다? 세부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법명만 바뀌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 우리가 지적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적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적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측량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수로 업무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세 개의 법이 따로따로 개별법으로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그 인수위에서 이 세 개의 법을 합쳐져요. 이 법 자체가. 그러면서 2009년도에 12월 달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2015년도에 이번에 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또 이것도 측량하고 수로하고 지적을 또 한 번 다시 한번 합쳐라 해가지고 법의 명칭을 이제 바꾸게 돼요. 이렇게. 근데 속의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몇 문항이 나와요? 여기서 12문제가 나오고 부동산 등기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12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24문제가 출제가 돼요. 24문제가 출제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무엇? 부동산 관련 세법이 몇 문항? 16문항이 출제가 돼가지고 전체 40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자체가 공인중개사 과목 자체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 한 과목이 되는 거 2차에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세법은 세법 교수님한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들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 10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막 전력 투구하게 되면 지쳐요. 지쳐 쓰러진단 말이야. 그 시기가 언제 쓰러지시냐면 1, 2월 달에. 1, 2월 달에. 지금은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부터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용어가 특히나 민법, 개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아마 그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지나면 좀 나아지는데 내년 5월, 6월 되면 이제 슬슬 2차 포기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소위 우리 2포생이라 그래요. 2포생. 2포생. 2차 포기생들이 내년 한 5월, 6월 되면 이쪽에서 빠지고 저쪽에서 빠지니까 아유 나 2차 포기할래 그러면 나도 그냥 포기하자 해가지고 쭉 빠져나간다. 그러다가 이제 1차만 이제 보게 되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는 11월, 12월은 여유가 있잖아요. 맞죠? 아직까지는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잖아. 친구들하고 약속도 잡을 수 있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1차 민법하고 개론은 시험 볼 때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 방법을 차라리 12월 달하고 12월 달에 2차 과목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거 지적법, 세법, 중개사법 요거 쉽단 말이에요. 요것만 잡아놓는다 하면 잡아놓고 11월, 12월에 그러면 이제 그 1월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1월부터는 수업 들으면서 반복학습 하시면 되잖아.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학습 방법이 민법하고 개론하고 치우친단 말이에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2차 과목은 단순히 수업만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업만 들어서 합격할 것 같으면은 뭐 그죠? 수업만 들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운전면허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 90년도에 땄거든요. 1990년도에. 그때 뭐 운전면허 취득하신 분 계시지만 그때 당시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웠죠? 안 해보셨나요? 아이 그때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이 여기 어디 하나 있죠? 옛날에는 서울에 딱 2군데밖에 없었어요. 여기하고 잠실. 그러다가 80년도 후반에 강서가 생겼어요. 강서 운전면허. 김포항 바로 옆에. 전 그쪽에서 취득을 했는데 코스 보고 주행을 보잖아. 주행에서 100명 보면 10명도 못 붙어요. 그 쉬운 운전면허 시험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면허증이란다. 운전면허 원서는 좀 특이한 게 떨어지면 뒤에다 증지 붙이면 또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증지를 도배하잖아요. 뒤에다가 수십 번 떨어져가지고 그 하물며 운전면허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코스 한 번에 뭐 T자 뭐 꺾다가 금발 보면 내리세요 하고 내리고 여자분들이 필수 그 준비물이 뭐예요? 방석이잖아. 방석 준비해가지고 11월하고 12월 달에 그나마 좀 여유가 있을 때 2차 과목에서 한두 과목 정리해 놓으면 어차피 1차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면서 매일매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쭉 가다가 3, 4월 돼가지고 1차가 안 돼버리면은 아유 2차가 되겠어 하고 미리 그냥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포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포기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포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전국에서 나는 시험 보면 1등 할 거야 그런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 있습니다. 옛날에 1등 하면 몇 천만 원씩 벌었어요. 옛날에 학원에서 막 3천만 원씩 주고도 했었거든. 옛날에는 이 학원에서 1등 나오면 3천만 원 준다. 왜냐면 그때는 중개사가 한 27만 명씩 봤을 때거든요. 그럼 1등이 나오면 그때 당시 수강료가 한 100에서 200이니까 3천만 원 30명만 오면 되잖아. 근데 그 1등의 효과가 30명밖에 안 되겠냐 이거. 그때는 한 학원에 많을 때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있었는데 30명에 대한 수강료만 주면 그게 더 많이 오는 거지. 효과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중개사 시험은 1등으로 붙을 필요가 없어요. 60점. 60점. 그래서 집에 여러분들 애들 60점 못 맞는다고 구박할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들이 맨날 시험 보면 20점, 30점 맞으니까. 정말이에요. 20점, 30점 맞아요. 응? 애들 공부 못한다 이렇게 구박할 필요. 본인들이 못하는데 뭐 본인들이. 옛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뭐 나는 1, 2등 했는데 그 옛날이지. 옛날 얘기잖아. 옛날 얘기. 왜냐면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금방 붙어요. 중개사 시험. 왜?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잘 아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니고 딱 스톱. 결혼하고 애 낳고 애 기르고 뭐하고 스톱. 그잖아요. 남자분들 직장 다니면서 또 공부하고 또 멀어지잖아. 그러면 20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딱 잡으려고 하면 옛날에 공부했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 이번 24회, 25회죠. 이번에 25회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저법이 있고 뭐가 있냐면 등기법이 있잖아요. 지저법이 있고 등기법이 있는데, 지저법은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근데 등기법은 범위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여기서 12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온다? 12문제가 나와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떤 거를 많이 비유를 하냐면은 어항에다가 고기 12마리 집어넣고 잡아보세요. 다 잡히죠? 그렇죠? 수영장에다가 12마리 딱 풀어놓고 잡아보세요. 못 잡죠? 등기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저법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저법은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정상적 꾸준하게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최소한 11개 이상은 맞아야 돼. 최소한 5개, 6개 맞으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신 거고. 왜 그러냐면은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저법은 항상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고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해마다 여기서 시험에 나와. 올해도 여기서 4-5문제 나왔죠. 올해도. 나머지 그럼 여기서 4문제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몇 문제? 8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랑 똑같습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저법 같은 경우는 공부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 맞은 분 생각보다 많아요. 지저법 자체가. 그럼 보세요. 여기서 12개를 이제 맞았어. 그죠? 그럼 전체에 몇 개를 맞아야 60점이에요? 24개를 맞으면 60점이죠. 여기서 12개를 맞고 세법은 뭐 난이도가 어떨지 모르더라도 여기서 10개 정도만 맞으면 22개죠. 그러면 등기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 편안하게 공부하시라는 소리야.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찍어도 3-4개는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안 되잖아요? 지저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차 합격할 수가 없어. 얘가 안 되면. 왜? 얘가 안 되면 얘는 더 안 되는 거야. 왜? 얘보다 더 어려우니까.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고 공부 양도 그렇고. 무슨 줄 아시겠죠? 얘는 지저법은 단순한 법이에요. 단순하다고 상당히 공부 자체가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은 11, 12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공부를 하더라도 다 못 맞춰. 얘는 한 6개에서 8개 정도. 요즘 8개 정도 맞으면 그냥 무난하게 선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 11개, 12개 맞고 여기서 한 7, 8개 맞으면 20문제 맞으면 24개 중에 20개 맞으면 그건 뭐 게임 끝난 거지 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략을 잘.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책에다 밑줄 같은 거 잘 안 그어드립니다. 밑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공식법 선생님이 책에 밑줄 안 그어준다고 게시판에 글 남기지 마시고 남겨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면적을 설명한다. 그 눈이 어디가 있으면 돼요? 페이지 교재 면적 쪽에 가 있으면 거기 모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내용. 그래서 밑줄을 잘 그어주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밑줄 잘 안 그어드려요. 그래서 이제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제발 밑줄 좀 그어달라고. 밑줄 좀 그어달라고. 근데 제가 여기 올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수업할 때 제가 밑줄 그어주라고 여기 하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밑줄 그으라고 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하실 수 다 하시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
아,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스스로 밑줄이 거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빨간색으로 그세요. 별표 3개 치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별표 3개 쳐라 그러면 진짜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별표 3개를 쳐요. 하나 더 칠까 또 치는 사람도 있고. 그전말 같죠? 자, 제가 이제 여기다 필기를 하잖아요. 여기다 칠판에다가 똑같은 색으로 필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이게 검은색이라고, 검은색으로 쓰면 검은색으로 쓰고, 붉은색이면 또 빨간 볼펜 딱 들어갖고 또 쓰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 자체는. 그죠? 근데 밑줄은 잘 안 그어드립니다. 제가 밑줄은 잘 안 그어드리는데, 왜 밑줄을, 지저법 같은 경우는 밑줄을 또 잘 안 그어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 25회를 봤죠? 이제 다음 달이나 뭐 이제 기본소가 나오겠지만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본소에 밑줄을 거지면 다 거져요. 다 거져. 다 거진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진단 말이에요. 밑줄 그 의미가 없어. 왜? 다 중요한 거니까. 다 중요한 거니까. 올해 지저법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만 풀어도 8개 맞고 가는 거야. 그냥 기본 8개 맞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된 거 공부한 사람은 또 3, 4개 맞고 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가. 기출문제가.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기출문제부터 먼저, 왜냐면 기출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출이 된 거잖아요. 기출문제를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뭐 문풀할 때라든지 뭐 중간중간에 우리 모의고사 볼 때도 편해요. 편하다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공부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공부는 쉽지 않고 어려운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공무원 수업도 하고 이것저것 수업을 해요. 왜냐면 우리 공시법은 공인중개사만 강의해가지고 먹고 못 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 강의도 하고, 뭐 중개사 강의도 하고, 기타 뭐 다른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수업이 이렇게 뭐 20대에서부터 뭐 5, 60대까지, 아니면 또 어느 쪽에 가면 20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 그런데, 책에다가 이렇게 밑줄만 그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분들이 다 다양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밑줄을 긋는 분들. 제가 쓰면 같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게 성적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은 가장 성적이 좋아요. 자기가 직접 쓰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요약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트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5, 6월 달에 왜 요약집 안 주냐고 난리야. 요약집은 본인들이 만드는 게 최고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쓰는 사람이 점수 가장 잘 나오고 가장 잘 나와요. 근데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점수 가장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줄 긋는 사람이 두 번째고, 자기가 쓰고 요약하는 분들이 점수 가장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고득점까지 맞을 필요 없지만 그래도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하십니다. 아유, 듣기도 바쁜데 언제 쓰냐 이거지. 맞죠? 듣기도 바쁜데 언제 쓰냐. 충분히 쓸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쓸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 썼단 말이에요, 내용을. 맞죠? 3, 4월 달에 쓸 필요 있어요? 3, 4월 달에 쓸 필요가 없지. 왜? 내가 1, 2월 때 정리 다 해놨으니까 그거 딱 펴놓고 같이 이제 따라 보는 거지. 그러다가 좀 새로운 게 있으면 또 거기다 덮어 씌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만의 요약집이 나오는 거예요. 지저법 같은 경우는 지저법을 우리가 한 3주 반 정도 할 겁니다. 한 10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딱 10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A4로. A4 용지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가 제가 판서량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몇 문제가 나오는 거야? 12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외모만 맞추냐? 12페이지만 공부하면 되는데. 12페이지만. 정말이에요. 12페이지만 공부하면 12문제 맞추는 거예요. 12페이지. 이번에 그 시험 기출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시험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특강했던 자료하고 똑같아. 문제랑 답이. 이렇게 보시면. 다 똑같아요. 부동산 정확 공부 특강할 때 다 알려드린 거야. 모든 것들 전부 다. 똑같아요. 그냥 보면 답이야. 이렇게 보면. 12페이지만 공부하시면 된다니까. 근데 막 5월달, 6월달 난리가 아닌 지저법 어렵다고. 정말이에요.
12페이지만 공부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자기 노력들을 안 하신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12페이지만 공부하면 돼. 12페이지만. 12장도 아니고 12페이지 정도만. 12페이지만. 근데도 막 어렵고 막 이해 못하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지적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벼락치기 하는 과목들 있죠? 내일 시험 보면 오늘 벼락치기 공부해서 내일 시험 보면 만점 맞는 과목, 그런 과목이야. 그런 과목이에요. 등기법은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영어가 벼락치기가 안 되듯이. 영어라든지 수학은 기존에 뭔가 있어야만 점수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적법은 기존에 없어도 조금만 신경 써서 한 2, 3일이면 그 12시간 정도, 12시간, 14시간이면 동강 한 2, 3일이면 듣겠죠? 마음 먹고 들으면. 정리 같이 하면 2, 3일이면 보면 나머지 3일은 또 쓰면서 외우고 하면 또 3일 외우겠죠.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학습하면 되는 거지. 공부는 이게 반복학습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11, 12, 1, 2, 3, 4, 5, 6, 7, 8, 9, 10. 여러분들 몇 번 반복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6번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6번. 그런데도 이때 오면 처음 듣는 내용이래. 뭐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보세요. 과연 우리가 6번만 반복하겠냐 이거야. 집에 가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동강도 한번 또 틀어보고, 그러면 결국 10번 이상 본다는 거죠. 10번 이상. 드라마 10번 보면 다 외우겠다. 그렇잖아요. 네? 그 공인중개사는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그리고 이제 학계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간혹가다 지금 우리가 학계론이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와요? 40문항 나오죠? 올해 아마 계산 문제가,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가 한 10문항 정도 나왔다고 해요. 맞아요? 요 정도 나왔어.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 수업을 10몇 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대부분 계산 능력이 떨어져요. 돈만 잘 치시는 것 같아, 돈만. 계산 능력 정말 떨어집니다. 계산 능력. 중개사 공부하시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산 능력 떨어져요. 정말. 인수분해 못 풀겠지. 인수분해 푸시는 분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인수분해. 연립방정식은 아예 풀 수도 없을 거고. 정말이에요. 정말 계산 능력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가 10문항 정도 나왔다고, 한 8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 얘를 포기를 해. 얘를 버려놓는단 말이에요. 얘를. 그럼 몇 문제가 돼요? 30문제잖아. 거기서 몇 개를 맞아야 돼? 24개를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내년에 또 보셔야 된다는 소리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맞아요. 30개에서 24개를 맞으려면 80점 이상 맞아야 돼. 80점 이상. 근데 40개에서 24개를 맞으면 60점은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10개를 버림으로써 80점 이상 맞아야만 합격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학계론 공부하실 때 계산 문제가 분명 어려워. 어렵지만 근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려면. 이거 버리면 안 돼.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를. 그렇다고 공식이 엄청 어려운 공식도 아니에요. 곱하고 나누고 그런 게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해가지고 130페이지를 보시면, 13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적법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법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입문서라 해가지고요, 내용들을 좀 많이 빼놨습니다. 빼놨고, 그 11월하고 12월 달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자, 1장에 보시면 지적법 제1장이 이제 바로 무엇이냐면, 얘는 총론이다. 이거 총론. 제1장은 총론인데, 시험에서 총론에서는 해마다 한 문항씩은 나와요. 한 문항씩 나오는데, 일단은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총론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오늘은 계속 용어를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용어를 다 설명해 드리는데, 이번에 이 용어에서 몇 문제 시험에 나왔어요? 용어에서 몇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었다. 이거는. 자, 이제 보시면 지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적은 큰 틀로 보게 되면 지적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국가가 토지, 이 국가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기 위해서, 이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사 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조사 또는 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돼. 조사 또는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등록하고 이러한 정보를 무엇하는 것? 등록도 하고 관리도 하고요. 관리도 하고 이러한 정보를 또 무엇하는 것이다?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지적이에요. 지적. 그럼 지금 크게 이제 국가, 토지, 조사 측량,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법에는 이제 국가라고 표현하진 않고 정확하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조사 또는 측량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 무엇하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등록을 하는데, 등록사항, 이렇게 등록상. 자,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지적은 뭐를 공시한다 그랬어요? 토지 표시.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는 이제 권리관계. 그 권리를 보려면 뭐를 쳐다봐야 돼요? 등기부를 쳐다봐야 돼. 이 토지의 지목이 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면적이 무엇인지는 등기부를 봐도 나와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지적공부예요. 토지대장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토지대장.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전인데 등기부상에는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전인 거야. 전인 거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등록을 하냐면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등록을 하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등록하냐면 기타적인 내용을 이렇게 등록을 해요. 뭐뭐 등록한다? 크게 토지 표시, 두 번째 소유자, 세 번째로 기타. 근데 지적은 어디가 우선시가 되는 것이다? 이쪽이에요. 토지의 표시. 이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슨 법이다? 지적법이에요. 그럼 얘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냥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토지의 등급하고, 그 다음에 뭐 개별 공시지가, 오늘 2시간, 이제 3시간 동안 수업하는 거를 가지고요. 3시간 동안 수업하는 거를 가지고 25회 공인중개사 지적법 기출문제 푸시면 5-6개 맞춥니다. 5-6개. 그러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아, 이번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소하려면 작년 1월 달에 지적법 첫 강, 두 번째 강 들으시면 해결됩니다. 첫 번째 강좌, 두 번째 강좌 들어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강좌, 두 번째 강좌를 들으시면.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토지의 표시가 있는데, 토지의 표시해가지고 131페이지 정중앙에 뭐라고 써요? 토지의 표시라고 써있죠? 자,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더라? 토지의 표시는
6개가 있어요. 소재, 그 다음에 무엇?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또는 무엇이다?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하는데 6개를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6개를 토지 표시라 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일까? 성명하고 주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다시 토지 표시에는 뭐가 있더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이렇게 앞자리를 따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 지, 목, 면, 경, 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자리를 따서 외우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 1년 합니다. 1년 하는데 토지 표시 6개를 굳이 앞자리 따서 외울 필요가 없죠. 저절로 외워지는 거지, 저절로.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업을 듣다 보면 중독되는 중복 우리가 그 뭐지? 요즘에 노래 중에 노래 같은 경우가 또 중독성이 있잖아. 듣고만 있어도 저절로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업도 듣고만 있으면 저절로 내게 되는 게 있고. 맞죠? 그리고 수업 내용 중에 불필요한 내용도 있고. 그럼 버리면 되는 거고. 들어도 안 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외우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해요. 저희 집이 제가 이제 화곡동에서 태어났거든요. 화곡동이 김포공항 옆이잖아요. 김포공항. 좀 못 사는 동네예요. 변두리지, 변두리.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외워요. 어저께 제가 골프를 칠 일이 있어가지고 영종도 스카이를 갔다 왔어요. 골프치러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화곡동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를 많이 봐요. 왜냐면 옛날에 김포공항밖에 없었으니까. 김포공항밖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수업할 때도 간혹가다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줄 서서 뜨고 줄 서서 내린다. 줄 서서 다 안 믿는 거야. 왜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비행기 줄 서서 내리는 거를 계속 보았으니까. 학교 앞에 떠 있으면 저쪽에 하나 떠 있어요. 저쪽 멀리 떠 있어. 저쪽 관악산 쪽에 또 하나 떠 있어요. 계속 줄 서서 온다고. 근데 어제 골프를 치는데 어제 제가 점심에 쳤거든요. 1시부터 12시부터 5시까지 쳤는데 영종도에서 치니까 영종 그 인천공항이 보이죠? 비행기가 이렇게 옵니다. 여기가 이제 이륙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빙 돌아 들어오더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서해 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비행기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같이 치는 사람한테 비행기 봐라 몇 대 보이나 5대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줄 서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해외 갈 때 비행기 줄 서서 뜨잖아요. 이거 한 대 휙 뜨면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비행기 확 뜨고 그 다음 비행기 뜨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 게 평균 1분 몇 초래요. 뜨고 내리는 게 1분 몇 초 간격으로 뜨고 내린다. 그게 줄 서서 뜨는 게 맞지.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는 더 많이 뜨죠. 출퇴근 시간에는. 비행장의 지목은 뭘까요? 잡종지야. 비행장의 지목은 잡종지예요. 잡종지. 제가 어제 골프 칠 때는 거기는 지목이 뭐다? 체육용지. 이번에 지목이 나왔잖아. 얼마나 신기하게 나왔냐면은 전이라고 하는 지목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전이거든요. 그 답이야. 이번 시험 문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묘목, 관상소 재배하는 것은 전이다. 정답.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정답. 자, 이렇게 보면 토지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인데 지적은 얘네들보다 뭐가 중시한데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러한 토지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하고 토지 표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을 하고 변경하고 이것을 무엇하는 것 말소하는 것. 다시 이 토지의 표시사항을 무엇하고 새롭게 정하고 이것을 변경하고 지목 바꿀 수 있잖아요. 면적도 바뀔 수 있고
말소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토지의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32페이지로 보시면 토지의 이동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보세요. 이러한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토지의 표시이다 아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 뭐 등급이라든지 지가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그 얘네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거지. 주소가 바뀌었다.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단순히 토지 이동이라 하면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하고 얘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만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토지의 이동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소유자의 주소 변경,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이동 아니죠?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는 것, 토지이동이 아니죠? 올해 지적법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토지이동이 아닌 것은? 답이 뭐예요? 소유자의 변경. 이게 답이야. 누구나 맞추라고 내는 문제예요. 누구나 맞추라고 내는 문제. 누구나 맞추라고 내는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수업 들은 거 가지고 올해 공인중개사 문제 풀면 대여섯 개 맞춥니다. 하면 못 맞추더라도 답을 보고 답의 지문을 보면 맞아 이게 틀려서 오늘 수업 듣고 답을 한번 답만 보세요. 답만. 다른 지문 보지 마시고 답만 봤을 때 아 이건 틀렸네. 그거 알 수 있는 게 한 5-6개 나올 거예요. 5-6개.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토지이동이란 이러한 것들을 새로 정하고 변경되고 말소되는 것을 토지이동이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이번에 나왔지만 토지이동이 아닌 것을 하면 소유자의 주소 변경, 소유자의 변경, 공시지가의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 정도. 다시 앞 페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토지의 표시란 다시 토지의 표시로 와서 토지의 표시란 무엇이다?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경계, 좌표인데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필지.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필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앞에 나오지만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해요. 한 필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필지에다가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번이란 무엇이다? 필지에 붙이는 번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그러니까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지번이다. 이렇게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소체계가 지번제도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소체계가 지번제도에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로 바뀌었잖아. 맞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지번제도가 도입된 것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지번제도가 있었어요. 지번제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지번제도가 1900년도 들어오면서 지번제도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는데 그럼 거의 100년을 쓴 거잖아, 그 지번을. 그러다 보니까 100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번을 가지고 우리가 주소 표기하죠. 옛날에 주소도 표기했고 위치도 파악할 수 있죠. 왜? 1번 옆에 2번 있으니까. 2번 옆에 3번 있으니까. 근데 이게 10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지번이 막 섞여버리는 거야. 분할되고 합쳐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에서는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표기하는 것보다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대세예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주소를 지번에서 뭐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로 바꾸자 해가지고 몇 천억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바꾸려고. 하다못해 우리가 도로 명판만 만들어봐 몇백억 되지 않겠어요? 전국에 있는 명판 다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 표지판도 다 만들어야 되고 홍보해야죠. 공무원들도 선발해서 또 그 작업해야죠.
옛날부터 내려온 역사적인 것들 다 고려해야 되잖아. 어떤 길 이렇게 할 때. 그래가지고 원래는 지금 올해부터 201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원래는 그 전에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시행착오 몇 년 거쳤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전부 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로 가는데 그렇다고 지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무엇으로 관리한다? 지번으로 하는 거예요. 지번으로.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7월, 8월 달 되면 지목이 뭡니까? 그러면 뭐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근데 정확하게 지목의 정의를 모르는 거지. 정확하게. 그 지목의 정의를 법에서 말한 지목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대충은 아는데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말을.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의 무엇?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한다? 종류를 구분해서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것을 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지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목.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토지의 무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목을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자, 나중에 이제 뭐 나오겠지만은 지목에는 이제 토성 지목이라는 것이 있고요. 지형 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용도 지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성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성 지목은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 가지고 등록하는 거야. 뭐 이게 사질토냐, 점성토냐, 이런 유기질토냐, 무기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지형 지목은 수륙의 분포 상태, 지형의 어떤 고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지형 지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용도에 따라서 이 토지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전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답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과수원이냐, 목장용지냐, 임야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와요. 토성 지목이 뭐냐, 지형 지목이 뭐냐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한번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지목은 토성 지목과 지형 지목과 용도 지목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이다. 거기까지만. 이해가시겠죠? 용도에 따라서 뭐를 구분한다? 종류를 구분해요. 몇 개로? 28개로. 28개로. 몇 개로? 28개로. 28개가 바로 전부터 어디까지? 전부터 잡종지까지 가는 거예요. 전답 과목에서 종사 묘잡까지. 이 건물의 지목은 뭘까요? 대야 대. 그다음에 옆에 나오면 도로는 도로. 철도 역사는 철도용지. 저기 중량천, 하천. 요즘에 중량천에서 낚시하나요? 해요? 중량천에 고기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중량천이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물 정말 더러웠습니다. 90한 3년도, 4년도, 5년도만 하더라도 정말 물 지저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중량천 물이 너무 깨끗해졌어. 맞죠? 정말 깨끗해졌어요.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물, 20년 전만 하더라도 물 정말 지저분했어요. 근데 지금 한강에서 고기도 올라오고 하잖아. 몇 개로 구분한다? 28개로. 8개로 구분해가지고 아직 제가 지적공부 설명 안 해드렸지만 지적공부에다 등록을 해요. 일단.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눠서 28개로 나눠서 공부에다가 등록하는구나. 거기까지만. 우리가 면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죠? 면적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가 필지라고 하죠. 이 필지의 무엇?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필지의 넓이를 면적이다. 면적. 필지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넓이의 개념은 이제 뭐가 되냐면 수평면상의 무엇이다? 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평면상의 넓이. 이게 뭐 경사면상이다. 그러면 X. 그러니까 왜냐면 토지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경사가 져 있어도 공부상에 등록되는 것은 어떤 게 등록이 돼요? 이렇게 경사가 졌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상에 등록되는 거리는 이 수평거리가 등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사면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수평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사면적이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경사면적이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은 절벽이지, 절벽. 그렇잖아. 밑이 보이지 않는 절벽. 얼마나 면적이 크겠어. 이렇게 밑이 보이지 않은 절벽이 얼마나 좋겠냐고. 이거로 따져서 면적을 잰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면적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이 길이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사면상이라 하면 틀립니다. 경사면상이라 하면 틀리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하늘에서 딱 내려다본 거예요. 하늘에서 딱 내려다본 거. 그러면 평지나 산이나 어때? 투영됐으면 똑같은 거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수평면에다가 투영을 해보세요. 요게 산인 거죠. 이걸 면적이라고 따지. 이 면적이 따져. 이 면적. 이렇게.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 경계도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경계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경계도 많이 사용하는데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걸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경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경계란 경계점과는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무엇이다? 선이에요. 선.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제 지적 공부 쪽에 설명해드리고 다시 하는데 우리가 경계는 무슨 경계냐면은 도상경계라고 도상경계. 그러니까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면상에 등록된 경계를 의미하더라. 도상경계를 의미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정의가 경계점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는 선의 무엇이다?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경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얘가 필지잖아. 선의 굴곡되는 요 점을 무슨 점이라 한다? 경계점이다.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경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계점. 이제 가세요? 그러면 경계와 경계점은 같다. 다릅니다. 경계는 선의 개념이고 경계점은 점의 개념이에요. 이해 가세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분위기 너무 좋으시다. 아유 천천히 하세요. 공부는 제가 항상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잘 하셔야 돼. 이제 농담 맨날 그래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니까. 맨날 학원에 나와. 10시, 11시까지 공부해. 시험 보면 30점 맞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나름대로 지금은 11월, 12월이니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 실력을 테스트하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1월, 2월 달 정상적인 수업을 했을 때 나름대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 20점도 안 나오고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근데 민법계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적법은 그럴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다 문제화되어 있으니까. 중개사법도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5, 6월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진짜 난 열심히 잘했는데 시험 보면 20점, 30점 나오면 공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열심히만 한 거야. 열심히만. 매일 학원에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학원에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서로 모르니까 집에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알면 뭐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난리가 아니에요. 학원에 왔어. 차 한 잔 마시면 1시간 지나가잖아.
점심 먹고 1시간 지나가죠. 또 공부하려면 또 살짝 졸려. 또 한숨 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차 마시지. 또 차 마셔. 그러다 보면 5시면 집에 가야 돼. 학원에 아침에 9시 와서 5시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수업만 딱 듣고 끝난 거야. 그게 5, 6월 달까지 가버리면은요. 누가 보면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잖아. 열심히만 한 거지, 열심히만. 열심히만 하고 왔다 갔다. 공부는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열심히 하면 잘해줄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점을 이렇게 표현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써 맞죠? 이런 것을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다? 도의 형태로서 나타나겠다 이거예요. 도회적으로 이해 가세요? 도회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경계점이죠. 이걸 x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y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와 y 이러한 것들을 무엇으로? x와 y로서 즉 어떠한 형태로서? 좌표의 형태로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바로 이제 지적도가 있고 이제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무엇이 있다? 임야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어떻게 이렇게 도의 형태로서 나타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지적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네이버 들어가 가지고요. 지도 검색해 보세요. 지도 검색을 해보면 요즘엔 지적도도 제공해 주잖아. 지용도 지도 있고 거기다 지적도를 입히잖아요. 그 지적만 딱 보란 말이야. 거기에 막 선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도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네들 어떻게 x, y로 좌표로서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있어요.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좌표를 우리가 지각좌표라고 하는데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x축이에요. 우리 수학하고 좀 달라. 이쪽이 무슨 축? y축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이면 10이고 얘가 얼마면 5면 요 점의 좌표값은 10,5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경계점을 뭐로 표현할 수 있다? x와 y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써 나타낼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까 우리 법이제가 합쳐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합쳐지기 전에는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법에는 좌표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좌표의 정의를 내려놨는데 지금은 측량 수로조사가 합쳐지면서 좌표의 정의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에서 사용하는 것은 몇 차원의 개념일까요? 2차원이야. x와 y만. 근데 수로는 2차원 갖고 안 돼요. 왜? 수심을 알아야 되니까. 이해 가세요? 수심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심을.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요 연안 있죠? 다 수심의 깊이가 얼마인지 다 알아. 다 조사해가지고 기록해놨거든요. 3차원의 개념이 되는 거고 측량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건설한다. 교량을 하나 만든다. 그냥 이 XY만을 갖고 안 되잖아. 높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우리 지적에서는 좌표는 X와 무엇을 생각하면 X와 그냥 무엇? Y. 그럼 우리가 좌표는 무엇을 나타낼 때 경계점을 나타낼 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션 GPS거든요. 내비게이션이 GPS 개념인데 내가 지금 우리 핸드폰에 보면 T맵 나오죠? T맵 나오잖아. 그럼 내가 핸드폰 딱 키면 내가 현재 지금 위치에 XY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검색을 하잖아. 그럼 목적지를 검색하면 목적지에 뭐가 나오는 거야? XY 좌표 값이 나오는 거야. 그 두 점의 좌표라면 이걸 갖고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리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경계점을 좌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적 기준점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좌표로 나타낼.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도로에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적 도근 점이라고 써 있어. 그 전부 다 좌표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 도근점에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에 대한 도근점을 열람해 보면 이 도근점의 XY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점이라든지 지적기준점을 어떻게 이렇게 x와 y로서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재 정의는 물어보지 않고요. 지번이란 무엇이다? 번호.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에다가 부여하는 번호.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서 등록한 것이고,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이고,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공부에 등록한 선이고,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의 도해의 형태로서 경계점 좌표등록부상에서 좌표 형태로서 나타낸다. 좌표는 이러한 경계점이라든지 지적기준점을 평면 직각 종선과 이와 같은 좌표계를 평면 직각좌표계라 그래요. 평면 직각 종선과 횡선으로 나타낸다. 이게 좌표의 정의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 좀 쉬었다 합니다.